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커런스 퀀티피케이션 어널리시스라고 요새 그 2000년대 이후에 이 복잡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 방법론이. 그래서 이 RQA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복잡성 교육에서 말하는 인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정책 보고서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학위 논문, 그 다음에 발간되는 책,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는 이 복잡성 교육이 하나의 허들을 넘어야 된다. 장벽을 넘지 않으면은 발전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은 이제 방법론의 장벽이에요. 방법론과 함께 이 제대로 복잡계를 분석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의 이 문제를 넘어서야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복잡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수업이나 학교 경영이나 교육 정책에서 복잡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복잡계를 인식하고 연구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그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연구자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근대성의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본인이 동기화돼서 적극적으로 이 복잡계라든지 복잡성 교육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측정과 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측정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상당히 계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교육 현상, 아이들의 어떤 성취 문제, 이것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측정을 하려면 그걸 수로 표시해야 되는데, 수로 표시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것이 이제 근대적 패러다임인 그 단순계 시스템에서의 측정과 수의 문제하고, 이 탈근대적인 이제 복잡성 사고를 할 때의 측정과 수의 문제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근대적 사고에서 그 측정이라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 데카르트 평면상에서의 측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데카르트가 이렇게 자기 방에 누워서 자기 방에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저 파리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겠다. 내 방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만들어낸 게 카르지안 코오디네이트라는 이제 데카르트 좌표 평면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다 이 데카르트 좌표 평면에서 함수를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그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스템의 궤적이 있을 때 그 궤적을 측정할 때 그 궤적과는 별개의 외부의 잣대가 주어진다 이거죠. 그게 데카르트 좌표 평면이에요. 그런데 이 뉴턴이 이제 미적분을 이제 생각해내면서 그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설명할 때
이 좌표에 의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미분 개수에 의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각 점에서 그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있잖아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미분 개수죠. 그 미분 개수와 또는 이제 무한소라는 개념을 갖고도 궤적의 움직임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의 측정, 미분 개수를 갖고 그 좌표의 궤적을 설명할 때 그 측정하고 그 궤적하고는 관계없이 밖에서 어떤 그 측도를 갖고 측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의 개념을 이런 그 이제 복잡성 교육의 관점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측정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스템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 전 세계 우주, 그 다음에 우주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은하계, 태양계, 지구,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학교라는 시스템, 우리 몸, 이런 복잡기는 사실상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그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자연과학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그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뭐 측정한다는 것이고 그때 시스템은 분리되고 정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그 빛도 보통 때는 파동이지만 측정하는 순간 그게 입자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을 하려면 또 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양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라든지 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도형 이런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고상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레이셔널 싱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라틴어로 하면 레스라는 거죠. 뭐 스피노자 에티카 보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사고상의 것이에요. 사고상의 존재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정의를 못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천재인 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시간에 대한 정의를 안 했어요. 다 피해갔어요. 왜?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뭐 자연수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뭐 음수, 무리수, 거기다가 허수까지 들어가 보세요. 그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상의 존재인 수나 시간이 허구적인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인간의 지성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그 사고상의 존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명도 이뤄내고 지금은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근대적인 시간 개념은 보통 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인도라든지 이쪽에 가보면은 다른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때라는 개념이거든요. 뭔가 때가 있다. 그런 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또 시간 개념이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개념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영원성이라는 것과 관계된 개념이에요. 그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즉 자연인 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시간 개념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RQA를 비롯해갖고 복잡계에서 다루는 시간 개념은 그런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카이오스의 시간 개념, 아이온의 시간 개념이 동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가요. 동기화죠. 모든 시스템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포개진 모든 시스템은 서로 구조 접속돼 있어요. 구조 접속되면서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동기화돼요. 시차가 있을지언정 동기화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 머리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는 동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잘 못 알아듣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동기화가 안 되든지 좀 늦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거의 동시에 우리가 머리가 같이 돌아가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스트럭처럴 커플링의 의미예요. 복잡교의 방법론은 바로 이 원리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대성 담론에서 이분법적 사고에 있어요. 이 시간을 생각하는 계보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공간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고 방식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그 경쟁과 협동의 말씀을 드릴게요. 두 배구팀이 같이 시합을 한다고 해봅시다.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죠? 경쟁을 하려면은 그 경쟁팀 사이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야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이 이기려면은 우리 팀 선수들끼리 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과 협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경쟁의 반대말이 절대 협동이 아니에요. 그 교육 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주장하는 거 보면은 우리 경쟁 교육하지 말자, 우리 협동 교육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개념이다. 이 복잡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쟁의 반대말은 협동이 아니라 독점이나 독단이죠. 다른 사람하고 싱크로나이징을 못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이제 그 경쟁, 협동, 복잡계에 있는 어떤 하나의 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봤더니 다른 분야에서는 이 RQA에 관한 논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19년까지 이제 몇 개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 리커런스 퀀티피케이션 어널리시스의 그 번역어가 제각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걸 아직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논문은 그냥 RQA라고 그냥 약자로 쓰는 논문도 있고 재발량 분석, 반복 정량 분석, 정량적 반복 형태 분석, 재현 수량화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공통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반복. 그 다음에 이것을 정량화한다, 양화한다 이거예요. 숫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반복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에요.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에요. 차이의 반복이에요. 반복되지만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씩 다른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복잡계에서 말하는 그 리던던시 개념이에요. 중복성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제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고 대화해보고 계속 반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반복이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에요. 차이의 반복이죠. 그럴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그 리던던시, 중복성, 차이의 반복. 물론 이 중복성이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 이제 창발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아,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얼마 전에. 복잡성의 주요 정의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놓은 그 아주 친절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도 재귀라는 개념이다.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라는 개념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재귀, 이 반복이라는 개념은 끌게, 자기 조직과 혼돈, 창발 등등 이런 그 복잡히 다른 개념하고 다 연결되는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벤심으로 피드백, 결국 반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을 조금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궤도가 이전에 방문한 위치로 돌아가는 반복이에요. 단, 동일성의 반복이 아닌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이다. 그래서 둘레즈는 이 본인이 쓴 그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난해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잡성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인지 어트랙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이상한 끌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상한 끌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복잡계예요. 우리가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떤 지식과 정서를 창발해내느냐 여기서 이 이상한 끌개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복잡성 수업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를 처음 발견한, 거의 이제 처음 발견했다고 봐야 돼요. 1970년대 이 로렌츠라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그 미국의 토네이도를 이제 좀 설명하려고 이제 자기 컴퓨터에서 세 개의 변수, 세 개의 좌표축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그 토네이도 기상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에다가 이제 소수점 6개짜리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배가 고팠대나 빨리 어디 가야 됐나 뭐 화장실을 가나 그래갖고 급하게 소수점 3개짜리까지만 입력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 이상한 끌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 조건에서 소수점 0.000 네 번째 자리 이하를 없앴더니 이게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이제 복잡계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돌다가 이쪽으로 넘어서 또 돌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돌고 이게 만약에 무한히 진행된다고 해보세요. 무한히 진행, 이거 연구자들은 물론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겠죠. 무한히 진행된다고, 영원히 진행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이온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계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내가 이걸 한 달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계열로 변동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거는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계가 막 이렇게 궤적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밀도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여기서 강밀도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저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할 때 이제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빽빽하게 돌고 여기서는 더 빽빽하게 돌고 여기서는 좀 천천히 돌고 그러잖아요. 더 빽빽하게 돌 때 이게 이제 강밀도가 높다고 했고 강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인텐서티라고 해갖고 블레시도 이 개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천해고원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던던시가 이제 이 점에서는 강밀도가 굉장히 높아갖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지금 이렇게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세 개의 띠로 나타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세 개의 띠로 나타나면은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또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도 또 세 개의 띠가 나타나요. 또 이 부분을 확대하면 또 세 개의 띠가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프랙탈 구조죠. 전형적인 복잡계 현상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는 이 선이 한 번 왔던 자리를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혀 없어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량화할 때 어디까지를 반복으로 할 것이냐? 요것만 반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만큼을 반복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연구자가 그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면 돼요. 우리가 이게 소프트웨어로 이걸 돌리면 이게 이 예쁜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근데 로렌츠까지만 하더라도 이 궤적이 나타나기 전에 좌표가 있었어요. 좌표. 카르지안 코오디네이트, 데카르트 편면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근대성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방법론은 이걸 먼저 그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그리고 연구자의 뜻에 따라서 좌표가 만들어져요. 이 좌표가 세게 만들어졌다는 건 3차원 공간이죠. 우리 사람은 시간까지 포함해서 4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못 그리죠. 그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무한 차원까지 계산이 가능해요. 이무의 n차원도 계산이 가능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에 나갔는데 수학 경시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무의 n차원에서 다음에 식이 성립할 때 무한 차원에서 k의 값을 구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풀었겠어요? 못 풀었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 차원이라는 게 무한 차원까지 가능하겠고요. 우리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한 차원의 위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방법론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는 우리가 방법론을 천착해야 복잡성의 원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천재다 이거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런 스트레인지 어트랙트를 그리고 이거를 2차원으로 표현할 건지 3차원으로 표현할 건지 5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건지, 그러니까는 원 디멘셔널하게 할 건지 2디멘셔널, 3디멘셔널, 그다음에 멀티플 디멘셔널, 이거는 연구자가 결정하시면 돼요. 이 방법론과 인식론은 획기적인 변화죠, 이거.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동일한 위치에 위 부분을 동일한 위치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동일한 위치에 T1이라는 시간에 한번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위치에, 물론 이게 차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T2라는 시간에 또 왔어요. 또 동일한 위치에 T3라는 시간에 왔어요. 등등등 TN이라는 시간에 왔어요. 여기서 시간쌍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시간쌍의 집합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T1,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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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이런 시간쌍의 집합이 만들어지죠? 이런 시간쌍의 집합이 리커런스 플롯이에요. 리커런스 플롯. 궤적이 같은 위치에 있는 시간쌍의 집합. 궤적이 같은 위치에 있는 시간쌍의 집합이에요. 이걸로 그 그림을 또 그려서 왜 그럼 이걸로 그림을 그리느냐? 그림을 그려서 몇 가지 개념을 뽑아내서 그걸로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이제 독립변수잖아요.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이산형 변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통계에서 이산형 변수는 노미널한 변수, 또 그다음에 이제 명목 변수라고 하죠. 또는 이제 오디나라는 변수, 이렇게 순서가 있는 변수. 그게 이제 이산형 변수고, 연속형 변수는 인터벌한 변수. 온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나요? 그다음에
레이시오, 비율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 그 분산 분석할 때는 독립 변수는 이산형 변수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론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연속형일 수도 있고 이산형일 수도 있고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궤적이 나타나는 것은 연속형 변수죠. 그죠? 연속형 변수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한 논문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코딩을 하죠. 0, 1, 2, 3으로 이렇게 이산형 변수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이산형 변수로 궤적을 그릴 때는 또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RP, 리커런스 플롯, 다른 플롯이 또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 방법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방법론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서로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일반 학자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R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매플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스워크, 수학이라는 매스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유상 프로그램이 비싸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공학자들 있잖아요. 공학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썼던 건데 요즘은 데이터의 시대잖아요.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R은 굉장히 다행인 게 무료예요. 무료. 상업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은 무료예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왜 R이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통계학자가 2명인데 그 사람의 이름 앞글자가 둘 다 R이에요. 그래서 그냥 R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이제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이제 이거 다운받아서 아무나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깃허브라는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열려진 완전히 개방 공간이죠. 열려진 개방 공간에서 이 R에다가 계속 그걸 이제 패키지라고 해요. 패키지를 첨가할 수 있게 해놨어요. 무료인데다가 사용자가 끊임없이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가 새로운 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RQA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패키지는 CRQA예요. 요 패키지를 여기서 다운받아다가 물론 이제 R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요 패키지를 여기다가 다운받으면은 우리가 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계속 다운받아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그래프를 뽑아내려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또 패키지가 있고 여러 개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골치 아픈 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오픈 공간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우리가 코딩하듯이 다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복사해서 붙여서 그 파라미터들만 우리 연구자가 변경시키고 싶은 파라미터들만 이렇게 변경시키면은 나와요. 저도 어제 집에서 잘 못하다가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접해보질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요새 하는 말로 굉장히 신박한 방법론이다. 응?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궤적이 같은 위치에 있는 시간상의 집합을
어떻게 그리느냐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여기에 이제 방법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잡계를 설명하고 싶으실 때 10분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을 이제 뭐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코딩을 해갖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뽑아내갖고 이렇게 C계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C계열 그래프를 보니까는 여기서 또 반복이 일어나죠. 반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기 보시면은 딜레이 앤드 임베딩 한다고 나와 있죠. 요 그래프를 여기서는 보세요. 이게 40초라고 그래 봅시다. 40초에서 이렇게 제일 밑에 왔던 이 그래프가 한 10초 정도 옆으로 움직여서 60초 쪽으로 갔죠. 딜레이 시킨 것을 임베딩 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또 60초에서 한 70초 정도로 10초 정도 딜레이 시킨 것을 임베딩 시켜요. 근데 요것을 어느 정도 딜레이 시키고 임베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그것은 연구자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들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 복잡계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그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제 코딩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파라미터를 이제 몇 개를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도 차원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변수를 설명할 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2개로 할 건지 3개로 할 건지 4개로 할 건지 그건 연구자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차원을 그리게 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데카르트 평면에다가 함수 그리던 건 정반대죠. 패러다임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플롯, 그러니까 리커런스 플롯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딜레이를 어느 정도 시킬 것인지, 임베딩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차원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 RP, 리커런스 플롯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연구자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궤적이 물론 이거를 다 어떻게 해? R이 다 해줘요. R이. 우리가 입력하면 R이 다 해줘요. 알아서.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관적으로 잘 몰라요. 저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리커런스 플롯이 도대체 이게 뭘 설명하는 거야? 이걸 모르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게 바로 복잡성 비교에서 말하는 간객관적 인식론의 정수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머리하고 기계,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죠. 그 알고리즘하고 사물, 현상,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서 인식을 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교육혁신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근대적 패러다임에 갇혀서 무슨 IB를 KB로 도입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얼른 벗어나야 된다. 우리 교육계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분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를 R이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머리로도 착한적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가 김포거든요. 경전철이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전철 그 기차 정거장이 10개예요. 딱 10개. 저기 어디야? 운양역에서부터 장기역을 거쳐서 김포공항역까지 10개 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0개 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세로에서. 이 가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계열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시계열 그래프는 뭡니까? 굉장히 정해진 길을 따라서 반복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차이의 반복은 아니에요. 그죠? 차이의 반복이 아니라 동일성의 반복이죠. 그런데 그 기차 쇠로 된 철로에 붙어서 사는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동일성의 반복입니까? 그 박테리아 입장에서도 이것도 차이의 반복이에요. 네? 바퀴가 약간 덜컹거리면서 매번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그냥 제가 좀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동일성의 반복이지만 우리가 좀 이 시계열 그래프하고 플롯이 도대체 RP, 리커런트 플롯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갖고 온 건데요. 여기 1번역에 오는 시간대가 5시, 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번 오잖아요. 그죠? 7번 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시간상의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수학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컴비네이션 7개라고 해서 7에 2를 하면은 2 곱하기 1은 7 곱하기 6 해갖고 21개가 돼요. 이 플롯의 수가. 그래서 요거를 플롯을 그리면은 한번 수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대각선은 그러니까 이 리커런스 플롯은 세로축도 시간이에요. 세로축도 시간이고 가로축도 시간이에요. 아까 이 기차가 5시부터 23시까지 운행이 된다고 그랬죠. 5시부터 23시까지 운행이 된다. 했을 때 시간상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은 같은 시간대죠. 그죠? 여기 보세요. 10시. 같은 10시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각선은 반드시 포함돼요. 대각선은 반드시 그 시간상의 집합 속에 들어가겠죠? 그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빨간 점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제가 여기다 그려놨어요. 여기서 시간상의 집합을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써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5시도 해당되고.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것은 그 대각선상에 표시되는 거죠. 그죠? 5시하고 8시가 또 시간상의 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시하고 5시가 될 것이고, 그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8시하고 14시도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개 딱 나오죠. 그죠? 이 대각선 빼면은, 그죠? 컴비네이션 7에 2하고 21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롯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플롯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비교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같은 슬라이드에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계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플롯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직관적으로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죠? 시계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 대각선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플롯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다 이게 뭐 대칭되게 돼 있어요. 대칭. 왜냐하면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똑같은 시간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계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플롯이 이렇게 나타나고 요럴 때는 또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반복이 자주 나타나죠. 그죠?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서 반복이 자주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까만칠한 플롯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는 자주 반복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니까 자주 반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이렇게 까만 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부분은 반복이 순간적으로 너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플롯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면 이 대각선이 그려지게 돼요.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일로 한번 옮겨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CJR 그래프는 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가잖아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리커런스 플롯이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무의 똑같은 시간을 쭉 그었을 때 이무의 선, 그러니까 이쪽 시간하고 같을 때 플롯이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시간을 걷을 때는 이쪽 뒤에서는 반복이 되는데 이쪽 앞쪽 시간에서는 반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는 플롯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거는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은 그 규칙성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변화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깔끔한 대각선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좀 엉기성기 그 플롯이 찍히는 이런 때 나타나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래 막 퍼진 슬롯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좀 달라요. 이쪽 부분에서는 반복이 많이 나타나다가 뒤에서는 반복이 덜 나타나니까는 이쪽에 플롯이 많이 찍히고 이쪽이 덜 찍히죠. 그죠? 예. 그 정도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자꾸 이걸 보시면은 진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 RP 리커런스 플롯은 계량적 분석이에요. 플롯 베이스드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는 그 영화 매트릭스, 행렬 매트릭스하고 달라요. 계량적 분석을 산출한 거죠. 반복 패턴을 계량화해 갖고 그럼 이걸 계량화해서 뭐 하려느냐? 그 복잡계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기 리커런스 레이트, 반복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디터미네이션, 결정도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빠졌네. 맥스 앤 민 다이어고널 라인 랭스. 그러니까 그 대각선이 또 그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대각선 중에 제일 긴 대각선이 그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나타난 대각선의 평균 길이가 어떠냐. 이걸 갖고 또 시스템의 그 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요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엔트로피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그 시스템의 복잡도가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복률. 그 다음에 이 반복률은 시스템이 동일한 상태를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평가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행위 변동성의 원시 척도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결정도. 그리고 이제 이 결정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복잡계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복잡계는 우연히 창발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결정론적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양측면을 봐야 돼요. 아까 그 기상학자 로렌츠도 본인이 그 이상한 끌개를 발견해놓고 뭐라고 그 끌개를 설명했냐면은
비주기적으로 결정되는 결정론적인 그런 말을 썼어요. 결정론적인 비주기적인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궤적이다. 이상한 궤적이다. 자, 제가 집에서 여기 외대에 오다가 예를 들어서 전철에서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오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결정론적인 걸까요? 우연일까요?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우연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는 그 친구를 만난 사건이 과거가 되죠. 그죠?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다는 게 왜 결정론적이에요? 저는 그 골목에 걸어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세미나 할 이유.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세미나로 오게 되겠어요? 네. 일단 제가 태어나야죠. 그죠? 제가 태어나면 또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죠. 우리 부모님은 또 어디서 하셨어요? 저기 뭐 캄브리아 시대 뭐 어떤 동물 조상으로부터 오셨겠죠. 그리고 그거는 또 지구로부터 온 거죠. 태양계가 만들어졌는데 우주에서 빅뱅이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다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고 때로는 그걸 우연이라고 설명하고 무슨 뭐 이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은 뭐 마술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결정되고 나서는 그거는 결정론적인 거죠. 네네네. 그래갖고 이 디터미니즘의 개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엔트로피가 나와요. 여기 그리고 이제 5분 안에 제가 이게 뒤에 거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인용한 논문 Recurrence Quantification Analysis as a Methodological Innovation for School Improvement Research. 교육 쪽에서도 이 방법론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무슨 컬리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해가 언제냐면 2011년도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담긴 책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은 2021년에 발간된 책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 액세스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 책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앞에를 잠깐 읽어봤어요. 이 논문은 제가 자세히 읽어봤지만은 앞에 부분을 좀 읽어봤는데 역시 이 책도 스쿨 인프루브먼트를 설명할 때 학교가 복잡계라는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최근 나오는 책들은 다 이래요. 논문도 그렇고 OECD 정책 보고서도 그렇고.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적어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벗어나고 있고 우리 복잡성 교육 연구회와 학회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교육계의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충분히 가지셔도 좋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그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이거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실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꼼꼼히 한번 이거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논문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12년 전에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IQA 연구치고는 좀 허접해요. 지금 훨씬 더 좋은 논문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R이라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이제 그 R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여기다 쭉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R의 그 기능 중에 좋은 게 요새 이제 우리나라 논문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외국 논문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들이 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다 이런 그 R 또는 이 매틀랩 이런 걸로 이제 구현한 것이고 다른 그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빨리 이런 그 그래픽이 들어있는 그런 논문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R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RQA라고 그랬잖아요. 이 RQA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패키지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 CRQA PDF 파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이 나오고 예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복붙해 갖고 집에서 해봤더니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오고 그리고 이런 산점도도 이렇게 이 플롯도 이제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도 이제 쭉쭉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파일을 또 어떤 패키지를 또 설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거기서 복붙해갖고 제 컴퓨터 해봤더니 이렇게 시리얼 그래프가 나오고 또 이렇게 복붙해봤더니 이렇게 각 시리얼 그래프에 대응하는 이런 플롯이 그림이 나오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들 있잖아요. 반복률, 결정도, 그 다음에 그 대각선의 길이, 평균 대각선 길이, 최대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엔트로피 이런 것도 계산이 다 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온다. 이거 제가 다 입력한 거 아니에요. 다 복붙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